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소위 깜깜이 기간이 시작이 됐는데요. 민심을 수치로 들여다보는 시간, 김봉신의 오차범위 시작해봅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일단 지금까지 집계된 투표율 좀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5시, 오후 5시 기준으로 지금 17.51% 지금 투표율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지난 3년 전 대선과 비교하면은 그때 5시 기준으로 15.84%니까 그때보다도 한 1.8%포인트 높네요. 예, 이거 우리가 이제 뒤에 좀 다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은 지금 투표 얘기가 좀 뜨겁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대표님?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은 상당히 이 사전투표에 많이 임하고 계신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예. 사실 그 비교가 되는 2022년 그 대통령 선거 때는 그때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일 투표, 그러니까 선거일 당일 투표 본투표에 참여하면 아무래도 줄을 길게 서야 되고 거리 두기를 또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좀 번거로워서 사전투표에 좀 많이 오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선거일 당일 투표 같은 경우에 이제 확진자라든지 아니면 격리돼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을 6시 이후에 7시 반까지도 이제 투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팬데믹 기간이 아닌데도 이렇게 평일 사전투표에 이 정도로 이제 뜨거운 열기가 있다라는 것은 아마 상당히 이번 선거 투표율이 높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네요. 알겠습니다. 예, 뒤에 조금 더 이 투표율 예상 그리고 투표율 등등등 좀 저희가 과거 사례와 분석을 해보고요. 먼저 여론조사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언제부터 생긴 거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깜깜이 기간, 소위 말해서 이제 깜깜이 기간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사실은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원래 선관위에서 가장 크게 문제시 삼았던 건 금품 향응 제공이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2016년 정도 되면 이게 선관위에서 붙이는 플래카드가 금품 향응 제공하지 마라, 그런 거 신고해라 이런 현수막이 아니고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거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마치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여론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깜깜이 기간을 둬서 막판 한 일주일 정도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못하게 하자. 왜 그러냐면 그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여론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내가 이렇게 1등으로 나왔어라는 거를 조작해서 만든 다음에 막 뿌리고 이랬었거든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빈발하자 선관위가 그걸 단속하고 그래서 깜깜이 기간을 둔 것이죠. 선거일에 임박해서는 아예 그때부터는 여론조사한 거를 공표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이런 공표 금지 기간이 없다라고 하고 이게 이제 언론이나 그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기관 이런 들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상황을 또 전달이 되니까 이게 너무 국민들의 수준을 좀 낮춰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깜깜이 기간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라는 목소리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고요. 그래서 요거의 의미는 어제부터 지금 들어간 거죠. 여론조사 수요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갔고 그 얘기인즉슨 화요일까지 조사된 월화까지 이 조사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발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또 그래서 많이 나왔어요. 여론조사가. 그거에 발표된 여론조사는 그 화요일 이전까지는 조사된 여론조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소개하는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지지율부터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화면접 방식 조사 어떻게 지금 나왔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한국갤럽이 이제 뉴스원의 의뢰로 5월 25일부터 26일 양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캐티 방식, 그러니까 전화 면접이죠.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9.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6. 그러니까 격차는 1, 2위 간 격차는 13%포인트입니다. 예.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9%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여론조사 한번 보죠. JTBC 의뢰로 메타보이스가 조사한 것도 약간 유사하게 나온 것 같아요. 예. 이 조사는 5월 26일부터 27일 월화 조사를 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1,005명 대상 가상번호 캐티 방식 진행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요. 여기서도 이재명 48, 김문수 35. 그러니까 격차가 13%포인트로 동일합니다. 그렇네요. 이준석 후보가 12%를 얻어서 두 자릿수 지도를 얻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준석 후보가 여기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잘 나온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자동응답 조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전화 자동응답 조사. 이제 ARS 조사는 좀 어떻게 나왔나요? 예, ARS 조사. 를 한번 보시죠. 보통 ARS 조사에서는 격차가 좀 줄어든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오차 범위 이내로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메타보이스가 오마이뉴스 오마이TV 의뢰로 여기 역시 26일, 27일이니까 월화죠. 대상으로 5,000명 조사를 했습니다. 예. 5,028명 조사를 했습니다. 무선 RDD ARS 방식이고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4%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재명 47.1, 김문수 39.1. 그러니까 격차는 8%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9.8이니까 이거는 보통 이제 반올림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10%로 이제 아마 기록이 될 텐데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마치 두 자릿수가 되는 것처럼 나올 테고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0.9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만약에 이걸 정수로 표현하면 1%가 되는데 요 경우를 보시게 될 것 같으면 8%포인트의 1, 2위 간 격차다. 그러면 10%포인트 이내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조사는 말씀드렸다시피 5,028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 오차가 1.4%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2.8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오차 범위를 훨씬 좀 넘어서는 격차다. 8%포인트이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표본 숫자에 따라서 표본이 보통 이제 1,000명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3.1%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5,000명이다 보니까 훨씬 이제 그 표본 오차가 좀 적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종합해서 보면은 뭐 모든 여론조사에 저희가 소개한 건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오차 범위 내보다는 오차 범위 밖에 있는 여론조사가 많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1, 2위 후보 얘기하는 겁니다. 좀 그렇게 보는 게 맞네요 지금은. 맞습니다. 깜깜이 기간 직전에 된 조사로 보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ARS 조사 또는 전화면접 캐티 조사에서 모두 다 1, 2위간 그러니까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 범위 밖으로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1987년 대선 이후로 선거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에 1, 2위가 역전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그럴 개연성에 대해서는 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TV 토론이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비판도 나오고 뭐 역대급 네거티브였다 뭐 이렇게 뭐 나왔지만 어쨌든 누군가한테는 유불리가 좀 있을 것 같고 평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조사는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린 JTBC 의뢰 메타보이스 조사인데요. 여기에서는 1차, 2차 TV 토론과 관련된 그 내용만 포함이 됩니다. 3차 TV 토론은 아시다시피 화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조사의 대상에 조사에 포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평가는. 알겠습니다. 예. 그랬을 때에 누가 잘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1, 2차 이재명 30, 이준석 26, 김문수가 16, 권영국 8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은 이재명이 잘했다와 이준석이 잘했다가 오차 범위 이내로 붙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30대 26이니까. 그런데 이 네 명을 다 더해도 80%밖에 안 돼요. 그 얘기인즉슨 한 국민의 20%는 다 못했다. 아니면은 나 이거 평가 못하겠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잘한 후보가 없다가 7%, 그리고 잘 모르겠다 또는 TV 토론을 못 봐서 평가하기가 어렵다. 14%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40% 후반대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지지율보다는 잘했다는 평가가 적은 거고 이준석 후보는 10% 정도로 본다라면은 26 정도가 잘했다고 했으니 지지율보다는 소위 말해서 남는 장사를 했다.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지율을 1%뭐 요 정도 안팎으로 본다면은 역시 권영국 후보가 좀 잘했다. 상대적으로 상대 평가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는 조금 지지율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라든지 김문수 후보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토론 자체를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성전, 그러니까 약간 좀 소극적으로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을 수가 있겠고요. 그에 비하면 이준석 후보라든지 권영국 후보는 다른 후보에 대해서 조금 공격적이고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했겠죠.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좀 뭐라고 할까요? 토론 기술의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히 토론을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권영국 후보는 진정성 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지 가능한 그런 유권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많이 던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게 TV 토론 보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이게 얼마나 바뀌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예, 맞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어떻게 됐느냐,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지하던 후보의 호감도가 강해졌다가 37입니다. 그런데 큰 변화 없다가 40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변화가 된 지지하던 후보가 없었는데 생겼다. 그게 5%입니다. 예. 그리고 지지하던 후보의 호감도가 약해졌다. 지지했는데 호감도 빠졌다. 이게 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지하던 후보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 경우에는 3%로 아주 좀 적습니다. 예. 결국 토론은 내가 지지하던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이유를 찾고자 하는 유권자들의 마음, 그게 좀 반영이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요 후보들도 자기 지지층한테 보낼 수 있는 그 메시지, 지지층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 지지하던 후보가 바뀌었다가 3%면은 100명 중에 3명이 바뀐 건데 이게 꼭 한 방향으로 바뀌는 건 아니죠. 여러 방향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이재명 후보 지지자가 이준석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김문수 후보 이준석 지지자가 김문수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손실 계산하기에는 이것만으로 보기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리고 맞습니다. 그만큼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연구가 다양한 게 있는데 어떤 브랜드에 대한 인지를 좋게 만드는 것과 그 브랜드를 사게 만드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호감도가 느껴지는 것과 그거를 완전히 투표장에 이끄는 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토론에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중에 투표장에 갈 때까지의 영향이 있을 수는 있는데, 예.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유권자분들은 관심이 있으니까 봤을 것이고요. 그 관심의 대부분은 자기 후보에 대한,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목소리를 좀 많이 듣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투표율 얘기 아까 전에 잠깐 얘기를 처음에 드렸는데 이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투표율, 아까 전 18시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안 나왔는데 역대 최고의 사전 투표율을 기록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20대 대선 3년 전에 20대 대선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36.9%였고 그 전에 19대 대선 2017년에는 사전 투표율이 26.1%니까 사전 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사전 투표율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번에도 사전 투표율이 지금 더 지난번 3년 전보다 올라갈 것으로 지금 현재 추세로만 보면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 최종 투표율도 지금 77%가 계속 나왔거든요. 2017년에 77.2, 2022년에 77.1. 그러면은 더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떨어질 것인가, 비슷할 것인가, 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전 투표율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난 2022년 선거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일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는 수요일 날 본투표가 있었습니다. 예. 수요일 날 본투표가 있었고요. 그거는 미리 정해져 있는 투표율이기 때문에 미리 이미 그날은 휴일로 지정이 돼서 많이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전 투표는 금토일이었습니다. 맞아요. 금토. 예, 그러니까 주말을 하라고 끼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까지 있고 해서 사전 투표도 많이 됐고요. 그래서 전체 투표율이 77.1이었는데, 그러면 그 직전, 그러니까 2017년을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이때도 조기 대선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화요일 날 본투표 오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본투표가 되면은 목금이 사전 투표가 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제 5월 5일이
금요일이어서요. 휴일이 하루 끼긴 끼었습니다. 다만 이게 연휴가 되다 보니까 예. 사전투표에 많이 나가지 못하시고 본투표로 가는 그런 뭐 부모님들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날짜와 이게 주말에 끼느냐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건데요. 이번은 화요일입니다. 예. 화요일이 본투표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조기 대선이고요. 그리고 사전투표는 지금 보고 계신 사전투표가 목요일, 금요일 이루어지고 있고 주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상당히 기록적으로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이고 사전투표율 첫째 날에 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그러면 사전투표에 굉장히 많이 오고 계신데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에 투표를 하실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유권자분들한테 여쭤볼 때에 많은 그 청년층에서 조금 더 이게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이 좀 많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많고요. 예. 그렇게 따졌을 때 청년층은 아무래도 사전투표에 먼저 하고 나서 그러면은 화요일 날이 휴일이 되면 예. 월요일 날 샌드위치 그러니까 징검다리 연휴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를 붙여서 놀 수도 있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지금 휴일을 어떻게 쓸 것이냐 청년층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전투표가 좀 많아지느냐 본투표가 선거 당일 본투표가 많아지느냐 이런 거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75% 이상은 나올 것 같다라는 전망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75% 정도가 투표율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진보 보수는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중도 성향의 임박 결정자 분들에 의해서 이 누가 이기고 지고 하는 것들 당락이 결정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2번 연속 지난 대선 2번 연속 77% 정도를 찍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나왔다. 예전에 이제 1987년에 막 80% 후반 막 90% 가까이 찍고 이런 투표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번에도 마지막까지 봐야 되겠지만은 투표 열기가 낮지는 않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게 궁금한데 사전 투표를 하겠다, 본 투표를 하겠다 이것도 여론조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마이뉴스 오마이TV가 의뢰를 해서 메타보이스 조사한 소개해드린 그 조사에 따르면 사전 투표하겠다라는 분들이 41.5%, 예. 당일 본투표일에 하겠다가 56.5%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뭡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완전히 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61.3%가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하겠다. 훨씬 더 많죠. 예. 그런데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79.9니까 거의 80%입니다. 본투표일에 투표하겠다. 6월 3일 날 하겠다. 6월 3일 날 사전 투표는 상대적으로 안 하겠다. 6월 3일 날 본 그렇습니다. 투표 하겠다는 분이 엄청나 한 5배 되네요. 4배, 예, 5배. 예. 그렇군요. 이거는 아무래도 부정선거 음모론 영향이 좀 있는 걸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사전투표에도 나와서 해주십사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제 일부 그 보수적인 유튜버들이라든지 그런 단체에서는 계속 현수막을 걸어서 사전투표를 하면 조작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게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하고 본투표하고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지지자 분들이 자유롭게 좀 투표에 많이 하실 수 있을 텐데 예.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도 지금 사전 투표를 했고 지금 지지층에 사전 투표를 굉장히 열심히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본 투표하는 6월 3일 날에 예를 들면 기상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든지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생겼으면은 그날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은 먼저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지지층들이 또 여전히 조금 불신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격전지에서의 지지율 그리고 세대별 지지율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역시 오마이뉴스 오마이TV가 의뢰를 했습니다. 이게 격전지까지 보려고 하면 샘플 그 표본 수가 좀 커야 되는데 이 조사는 5,000명, 5,028명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예. 조금 서울만 하더라도 거의 한 1,000명 정도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걸 소개해드리면 아무래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깜깜이 기간 직전에 조사한 겁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서울, 인천, 경기 쪽 수도권에서는 조금 우세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대전, 세종, 충청권에서는 이게 5,000명 조사라서 충청권에서도 조금 충분히 조사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오차 범위 이내에서
경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부산, 울산, 경남 마찬가지입니다. 예. 오차범위 이내에서 경쟁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6.3, 김문수 후보가 40.4고요.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0.9, 김문수 후보가 46.2. 둘 다 조금씩 격차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차범위 이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만 광주, 전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68.7이고요. 김문수 후보가 19.1. 그리고 이렇게 따지면 오차범위를 넘어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조적으로 대구, 경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28.7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57.2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아마 대구, 경북에서 30%를 넘느냐 못 넘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지지도로 보면 30에 아주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해서 김문수 후보에게 열세이다. 이러한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TK 대구 경북에서 한 22%포인트 정도 22% 정도 이제 얻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득표도 한 20% 초반대, 22%대고요. 그때의 여론조사에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그때는 한참 한국갤럽이었는데 그때 얻은 것도 한 20% 정도의 지지도를 얻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대별로도 좀 후보별로 갈린 것 같아요. 이것도 소개를 해주시죠. 예, 세대별로 따지자면 이재명 후보는 아무래도 40, 50 세대 남녀 모두에서 절반 이상, 특히 이제 40대에서는 60%가 넘고 50대 남자 중에서도 60%가 넘는 그러한 중간 세대에서 굉장히 높은 지지도를 얻고 있고요. 4050.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또 나이가 좀 지긋하신 그 70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서 절반 이상, 특히 70세 이상의 남성 어르신들 중에서는 60%를 넘는 그런 탄탄한 그 지지도를 얻고 있습니다. 3위인 이준석 후보는 이게 이제 2030이기는 한데 예. 여성이 아닌 남성 중에서 지지도를 크게 얻고 있습니다. 20대 남성 중에서는 40.5%, 30대 남성 중에서는 30.8%를 얻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는 청년 남성 중에서 탄탄한 지지도를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세대별로 하면은 이준석 2030, 이재명 4050, 김문수 6070. 뭐 굳이 따지자면 요 정도로 이게 요약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준석 후보는 다른 후보는 어쨌든 그 동 나이대의 성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근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거의 20대 남녀 차이가 20대 남성은 40.5, 여성은 11.7이면 거의 4배 차이 나겠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이거는 젠더 균열에 의한 그 영향이 지배적인데요. 이준석 후보가 아무래도 청년 여성들에게는 인기가 많이 없는 예. 그동안의 어떤 스스로의 정치적인 어떤 포지셔닝이 이 청년 남성 중심으로 갔던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단일화 이슈는 끝난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김문수, 이준석 두 사람의 단일화는 최종적으로 무산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남은 변수가 뭐가 있을까? 특히 지금 언론에서나 지금 가장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거는 이준석 후보의 3차 TV 토론에서의 여성 혐오 발언, 이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선 전체 판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분석 좀 해주시죠. 예, 만약에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와 같이 그 여성과 관련된 여성들이 좀 분노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게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으로서 이재명 1등하는 후보와 대항마 인식을 키우기 위한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의 적수는 나야라는 식으로 포지셔닝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김문수 후보를 떠나서 이준석을 그러면 호위하자. 지키자라는 쪽으로 좀 흐를 수는 있겠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준석 후보는 10% 중반까지도 올라가서 선거 비용 100%를 전부 다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가고요. 거기에서 김문수 후보는 조금 더 조정돼서 약간 좀 빠져서 1강 2중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또 연세들이 좀 지긋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표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분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보유하고 있던 일부 청년표라든지 여성표가 좀 빠져버리면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지금 한 10% 초반 정도인데 이게 좀 빠져서 한 자릿수로 내려앉게 되는 상황도 완전히 반대쪽의 예상인데요. 그런 가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김문수 후보 쪽으로 더 몰리고 예. 그래서 양강 일중 내지는 일약 다약 이렇게 되는 그러한 시나리오 가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표 방지 심리가 강하게 보이면은 이준석 후보 지지가 확 이제 빠지고 특히 3차 토론 영향까지 받아가지고 확 빠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고 아니면은 오히려 각자 이제 이게 지지율 격차가 1, 2위가 있다 보니까 각자 이제 자기 투표 지지하는 후보에 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10%를 넘지 못할지 이런 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선 직전에 여론조사 짚어봤습니다. 예, 김몽신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